혹시 그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 처음 듣는 곡인데 어딘가 귀에 착 감기는 멜로디나 비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샘플링이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이 혁신적인 기법이 수십 년 동안 음악계를 뒤흔들면서 예술이냐 아니냐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계속 논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샘플링은 도대체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 방식을 통째로 바꿨고, 또 법은 이 새로운 예술을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애썼을까요? 기술, 창의성, 그리고 법이 얽히고 설킨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샘플링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이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기존 음악의 한 조각, 그러니까 이 샘플을 가져와서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음악의 재료로 마치 새로운 악기처럼 쓰는 창조적인 재구성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모든 건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모든 혁명 뒤에는 기술이 있듯이 샘플링 혁명도 샘플러라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1979년만 해도요, 샘플러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라 소수의 부유한 아티스트들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아카이 MPC-60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계가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길거리의 아티스트들도 자기만의 비트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창작의 민주화였던 겁니다. 이 표에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각 기계가 가진 기술적인 특징이 특정 음악 장르의 사운드를 결정해버렸다는 점이에요. SP1200의 그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질감 없이는 90년대 힙합을 상상하기 어렵고요. MPC의 직관적인 패드 방식은 비트메이킹의 공식을 아예 새로 썼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이 예술을 만든 거죠. 말 그대로 창작의 서부 시대가 열린 거죠. 아티스트들은 수십 개씩 되는 샘플을 막 겹겹이 쌓아서 정말 복잡하고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누구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작권법은 악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옛날 법이었거든요. 녹음된 소리 자체가 창작의 재료가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롭기만 하던 창작의 시대는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법이 드디어 이 새로운 예술 형식에 칼을 빼어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힙합 아티스트 비즈마키였습니다. 그가 길버트 오설리반의 아주 유명한 곡을 샘플링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기도 전에 앨범을 덜컥 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사소한 실수가 음악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 강력한 한마디로 판결을 시작했어요.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이건 샘플링을 예술이 아니라 명백한 절도 행위로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음악계에 그야말로 핵폭탄처럼 떨어졌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유롭던 창작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아무리 짧은 1초짜리 샘플이라도 쓰려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돈을 내는 이른바 샘플 클리어런스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전처럼 수십 개 샘플을 겹쳐서 만드는 실험적인 음악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바로 적응에 들어갑니다. 시장이 찾아낸 아주 똑똑한 대안이 있었거든요. 바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원곡의 오디오 파일을 그대로 쓰는 대신 그 멜로디를 직접 다시 연주해서 녹음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싼 원본 녹음 파일에 대한 권리, 즉 마스터권 비용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재미없겠죠? 이 엄격해진 규칙 속에서 아티스트들은 샘플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더 교묘하고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선두에 바로 다프트 펑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샘플을 정말 잘게 쪼개고 변형시켜서 원곡이 뭐였는지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마이크로 초핑이라는 기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쓴 모든 샘플의 저작권을 아주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완벽하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거죠. 법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진화한 거죠.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법원은 이제 이 네 가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걸 왜 썼는가? 둘째,
원작은 어떤 작품인가? 셋째, 얼마나 많이 썼는가? 넷째, 그래서 원작 시장에 피해를 줬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단순히 뺏긴 게 아니라 패러디처럼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아주 작은, 귀로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마이크로 샘플링이에요. 이건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판결에서는 단 한 음이라도 무단으로 쓰면 절도다라고 한 반면에 다른 판결에서는 일반인이 듣고 원곡을 알아차릴 수 없다면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이처럼 법의 해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복잡한 저작권 세상에서 오늘날 아티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모든 노래에는요, 말하자면 두 개의 영혼, 즉 두 개의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판권인데요. 이건 멜로디와 가사, 그러니까 곡의 설계도에 대한 권리고요. 다른 하나는 마스터권인데 이건 특정 가수가 부른 실제 녹음 파일, 즉 완성된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영화나 광고의 노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설계도 주인인 작곡가와 건물 주인인 음반사, 이 양쪽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두 권리를 영상에 딱 맞게 동기화, 싱크시킨다 해서 이걸 바로 싱크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와, 이 금액 좀 보세요. 5억 원 이상. 이게 히트곡 하나가 대형 광고에 한 번 쓰일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트리밍 수익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물론 계약금은 이런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전 세계에서 영원히 쓸 수 있게 하는 거랑 한국에서만 1년 쓰는 거랑 가격이 같을 수는 없겠죠. 특히 MFN이라는 조항이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나도 똑같이 좋은 조건으로 줘 라고 요구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작곡가가 1억 받으면 가수 쪽도 최소 1억 원 받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 샘플링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이건 마치 기술이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면 창의성이 막 폭발하고 그 뒤를 법이 헉헉대면서 따라가는 그런 끊임없는 추격전 같지 않나요?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뮤지션은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작자가 아니라 과거의 유산을 재배치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뭐랄까, 문화적인 엔지니어에 가까워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샘플링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거의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과연 진정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시대의 창작을 정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